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한 해가 또 이렇게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올해 기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첫날 약간 증시는 이상한 흐름을 나타내지만 하지만 이제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또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새해 첫 거래일부터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딱딱딱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새해는 어디에 투자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주요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답이 나왔나? 올해 요망한 투자 지역은 미국을 꼽았고 추천 업종은 반도체를 꼽았다고 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온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항상 공부했죠. 거기에 베팅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 이왕이면은 주식보다는 채권에 투자할 타임이다, 이러한 전망이 많았습니다. 금리가 이제 곧 고점을 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채권금리 하락에 베팅을 하라, 이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예로부터 완벽하게 인증받은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낮아질 때는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좋은 그러한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도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4.0을 다시 또 넘긴다면은 그때 한번 채권 투자를 해볼까, 이 고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환율을 예상했을 때 당연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00원을 이렇게 뚫고 가는 그러한 강달러가 또 나오나 봤더니 그럴 확률은 낮다며 1,200원에서 1,300원 이 사이를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가 좋다고요. 작년에 최악의 투자처였던 반도체,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쭉쭉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돌고 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반도체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언제 반도체에 빚이 드는지 이거를 예측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상반기는 먹구름, 하지만 하반기는 쨍쨍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다만 그 와중에 미리 선반영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가가 빠질 때 미리 저점 매수를 노려라, 이러한 의견이 다수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작년 중순에는 분명 올 1분기에서 2분기 반도체 시황이 바닥을 치고 쭉쭉 올라갈 거다, 이러한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 길이 또 맨날 공부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뒤로 밀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3분기 되더니 어느 순간 4분기 되고, 야, 이러다가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은 내년 1분기로 또 미뤄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이러한 생각하에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분할 매수가 무조건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할 거는 방향은 맞다는 겁니다. 언제 출발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런데 1년, 아무리 늦어봐야 1년이겠죠. 1년 안에는 출발할 기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공부할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연초 LG엔솔을 주의하라. 아마도 기론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LG엔솔의 우리 사주 오버행 이슈, 그 이슈가 1월 27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을 때 오버행 이슈가 있으면 어떤 흐름이 나타나죠? 그 전에 미리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그리고 그 전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또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게 보통이었는데,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주식이 매우 뛰어난 주식,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주식이라는 기본 전제는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오버행 이슈는 결국 매매 타이밍에 조금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참고로 했을 때 LG엔솔 1월 말쯤에 한번 매수 타이밍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다만 여기서 저기리스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요즘 의심이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LG엔솔 같은 경우에 1년짜리 보호해수가 풀린다는 거 거의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 2위 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서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러한 이벤트가 있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예상과는 또 다른 그러한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분들도 혹시나 LG엔솔 여기에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그런 것들을 조금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지난주 목금 테슬라가 조금 반등하나 싶더니 LG엔솔도 3%나 오늘 상승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친구인 삼성 SDI는 어떨까요? LG엔솔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관련 리포트를 보자면은 SK증권에서는 목표가 91만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전기차 부분 업황이 견조해 배터리 실적이 단단하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2차전지의 하락은 전기차 수요 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 안 팔리니까 배터리도 안 팔리겠지 라는 시각이죠.
그런데 삼성 SDI는 BMW가 가장 큰 고객사이며 그 와중에 BMW는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사와는 다르다 이러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똑같이 만드는 회사라도 어디에 파느냐가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할 거는 최근 들어 2차 전지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점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딱 작년 이맘때쯤 생각하면은 반도체도 똑같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바닥치고 올라간다, 이제는 다시 사이클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년 내내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아무도 그 삼성전자의 진짜 실적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전망이 내려가고 거기에 맞춰서 또 주가가 내려가고, 그거를 계속 1년 동안 한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2차 전지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까, 이 부분은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에 나오는 그러한 실적 전망이 100% 맞지 않다는 걸 전제로 깔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걸 들으시는 기름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조금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는 길이, 근데 나는 직장인이고 그리고 주식 투자 경력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삼성 SDI를 보고 이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결국 리포트에 있는 그 실적 전망인데 그것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냐? 라는 질문 분명 하실 것 같은데, 저끼리 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실적 알 수가 없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장기 투자죠. 아니, 야, 실적 전망도 모르는데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하냐 라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방향이죠, 방향. 예를 들면은 2차전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또한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방향성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뉴스를 보던지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보던지 여러 자료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립하고, 아, 이 방향이 맞다 싶으면은 매 분기마다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 그거는 중요치 않겠죠. 결국은 성장하는 섹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결국 그거를 믿고 장기 투자,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 길어졌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방향성을 맞추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들 그리고 섹터들 그 방향이 맞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날카로운 타이밍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MF 총재 더 힘들다. IMF 총재는 올해는 미국, 유럽, 중국, 이른바 빅3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중국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이 중국 및 세계 경제를 강타할 것이며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혼자 코로나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똥을 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겠죠. 다만 그 와중에 역시 미국일까요? 미국 경제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며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때까지 계속 나왔던 노동시장인데, 다만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은 또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 같은 그러한 데이터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나와도 문제, 못 나와도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매우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해 휴일은 며칠이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달려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새해 주말 그리고 대체 공휴일을 합쳐보면 주 5일 근로자의 휴일은 116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작년보다는 이틀 적어졌다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다시피 1월 1일은 또 일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설 같은 경우에도 20일, 22, 23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입니다. 전부 다 주말이랑 겹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다만 1월 24일 화요일날 대체 공휴일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석은 어떤가 봤더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합니다. 목, 금, 토. 그래서 일요일 포함 4일을 쉰다고 하니까 정말 나이스하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그 와중에 그 다음 주에는 개천절이랑 이어서 쓰는 그런 방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거겠죠. 혹시나 짬이 되신다면은 10월 2일 날 연차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의 대체 공휴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추진 중이라고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 하반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카드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1년에서 2년 더 걸릴 것으로 보였지만 과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신권의 목표 주가 2.8만원을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조금 부끄럽게도 뭔가 쑥스럽게도 오늘 주가가 무려 10%나 급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기요금은 4인 가족 기준 4,000원 정도가 인상이 된다고 하며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겠죠. 전기요금 계속 올라갑니다.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방향은 맞다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전 세계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러한 소식을 보면은 한국전력 주가가 올라가 있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야 올해 여름에 에어컨 어떻게 트냐 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면접 보는 집주인. 영원한 갑일 줄 알았던 집주인도 이제는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요. 나를 집주인으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거의 면접을 비슷하게 본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전세가 많아지고 그리고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집주인의 직업, 재산 상황, 성격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집을 구하는 방식이 현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들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당연히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에 맞춰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결국 1년에서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바뀐 걸 체크할 수 있고 그때만 하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직업, 성격, 가족관계 이런 거를 따졌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정반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네요. 다음입니다. 이럴 효과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연초 주식시장이 작년 연말 연장선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이럴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는 1분기 후반이 매수 타이밍으로 지금은 절대 아니다. 추가 매수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3월쯤 되면은 그때 매수해오자 라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교보증권은 코스피 1월 예상 범위를 2120에서 2400으로 제시했고 1월 시장은 경기 침체, 거시지표 악화와 기업의 실적 감소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시장보다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를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도 거의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2100에서 2400을 제시하면서 1분기가 지나야 이제 악재에 둔감해지고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일단은 1분기는 숨죽이자라고 전망을 하는 걸 볼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베이비몬스터 기대가 YG 엔터에서 7년 만에 신인 걸그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된 영상이 공개되자 기대감으로 YG 플러스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는 위너의 이승훈, 강승윤, 악뮤의 이찬혁, 이수연, 블랙핑크 제니, 리사 등이 베이비몬스터를 소개하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YG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그룹이다 이러한 소개를 덧붙였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나오는 신인 걸그룹 블랙핑크를 뛰어넘는 그러한 걸그룹이 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우의 K 전략. 혹시 작년에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월가에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인 다우의 K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 전년 배당 수익률이 높은 10개를 골라서 1년 내내 보유하고 마지막 날에 매도하면은 이거만큼 좋은 투자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나스닥과 다우, S&P 500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다우의 K는 1.5%의 수익률을 오히려 올렸다고 합니다. 플러스라는 소리겠죠. 당연히 대박을 터뜨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전략이 통할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관심 있다면 다우의 K 전략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참고로 12월 28일 기준으로 버라이즌, JP모건, 시스코, 암젠, 쉐브론 이러한 기업들이 다우의 K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첫 대작 드라마 송혜교 주연의 더 글로리가 공개 이틀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5위까지 올랐습니다. 저도 주말 사이에 6편 보고 이제 오늘 저녁에 다 볼 것 같은데 후기 영상 내일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포브스에서 더 글로리를 극찬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며 참고로 작가는 김은숙 작가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 이러한 엄청난 작품을 쓴 바 있기 때문에 믿고 보는 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이 드라마가 전세계 1등을 차지할 수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부터 소비기한입니다. 무려 38년 만에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릴까 말까 냄새 맡아보지 마시고 소비기한만 보면 된다는 거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비기한은 적절한 보관을 했을 시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을 하며 보통 유통기한보다 20에서 50% 더 길다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걱정 없이 그냥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보니까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혹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점에 가면은 그러한 폐기 물품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판매하는 시간이 늘어날 테니까 편의점을 비롯한 그러한 신선 제품을 파는 그러한 업체들은 재고 관리에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생각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차 번호판 봉인 사라진다. 차량 번호판 위조를 막기 위해서 봉인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지나가다가 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차 번호판 왼쪽 위에는 오른쪽이랑 다른 뭔가가 씌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량 번호판 봉인인데, 그런데 이 봉인 제도가 60년 만에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참고로 이미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봉인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폐지하게 되면은 한 해에 약 36억 정도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소리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빙그레 아이스크림 리콜.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일부에서 금속성 이물질 혼입 가능성을 확인해서 리콜에 나섰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빙그레 그라시아 쿠앤크인데, 혹시나 이 아이스크림이 냉동실에 있다면은 빙그레 고객 상담실로 전화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마지막입니다. 아이폰도 가격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량 가격 인하를 한다는 소식에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안 팔린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애플에서도 아이폰 15 플러스를 가격 인하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만큼 안 팔리는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이폰 플러스를 단종시킨다 이러한 전망도 있다고 하니까 애플을 좋아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